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과 숭실대학교 총장을 좀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한헌수라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로봇이에요. 로봇공학을 공부했고, 특히 이제 로봇 중에서도 시각 센서가 제 전공이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람이 눈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내잖아요. 로봇도 뭔가 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주변의 정보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전체적으로 약간씩의 오차는 있지만 외부의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그 인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그 주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사람도 80에서 90%가 눈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CPU가 작동합니다. 뇌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곤하다 생각할 때 눈을 감고 잠깐만 머리를 기대도 이게 CPU 작동의 90%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느끼고 회복할 수가 있죠. 그렇듯이 로봇도 이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주변에서 뭔가 임무가 주어지면 일을 하려면 주변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사람처럼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붙여주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을 이제 분석을 열심히 합니다. 이건 사람이고, 이건 의자고, 이건 내가 저기 앉아도 되고, 저기는 앉으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하죠. 그리고 뭐 글자도 읽어내야 되고, 사람이 저 사람 화났다, 저 사람 기분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로봇가 인지를 해야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있겠죠. 옛날에 한참 흥행했던 영화 아이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사람과 똑같고 사람보다 지능이 월등히 뛰어난 이런 로봇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작전을 쓰다가 망하는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혹시 올지도 몰라요. 그만큼 기술의 발전이 무섭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인지하는 것과 같이 카메라를 가지고 인지하려면 아마 슈퍼컴퓨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를 뭐 로봇에다가 못 실죠.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은 아직 먼 일로 느껴지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거 로봇에다가만 이게 눈을 달아줄 일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공부하려고 하는, 뭔가 세상을 새롭게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뭐 눈을 좀 달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총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밝게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을 하는 학교,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꿈은 아무나 꾸죠. 어린애들도 꾸고 나이 먹어서도 꾸고 다 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만물은 다 생겨나고 성장하고 또 소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기업도 기관도 만들어졌다가 지금까지 뭐 영원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이 자연적인 수명,
은 끝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신들이 이어지고 그러한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는 영원히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 보면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각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숭실사이버대학이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숭실사이버대학에 오신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로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은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숭실사이버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들의 늘상 불만일 수밖에 없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 나름대로 늘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숭실 사이버대학에서의 기간, 머무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뭘 생각하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으로 지금 첫바따로 총장이 가서 한번 말씀 한번 하셔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우리 대학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지를 첫 시간에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저를 불러서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정확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계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전공이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철학적인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지 않게 하지만 또 얘기를 잘 못하니까 별 수 없이 얘기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섭리 가운데 이 세계를 그 시대마다 이끌어가는 조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류라는 말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트렌드가 있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적인 큰 흐름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한반도에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뻔 알았죠. 근데 여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흐름이에요. 이 조류, 이 시대의 조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큰 흐름은 몇 가지로 집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21세기라고 얘기를 하죠. 21세기라고 얘기를 해요. 21세기의 특징은 첫 번째가
가치 충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화되어 있어요. 문명이 다양화되고 이익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너무나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졌어요. IS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할 줄 지난 세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슬람도 이슬람이라고 안 하는 이슬람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상상도 못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죠. 가치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극단적이고 폭발적이고 돌발적인 성향을 가져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다행히 없는데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상존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부가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런 충돌이라고 하는 가치의 마찰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어가느냐. 근데 이런 큰 가치들이 우리가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명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지금은 작은 힘들이지만 이런 작은 힘들이 경제적인 이익이, 정계적인 가치가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고 종교적인 가치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또 문화적인 가치들이 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충돌의 시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거예요. 우리는 상상 왜 저들 싸우나? 그런 싸움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조류 중에 하나가 가치 충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20년 전 제가 92년도에 교수가 됐는데 처음 교수가 돼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던 게 우리 딸아이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 TV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TV는 어디에 있었냐면 장 안에 있었어요. TV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TV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은 아마 제 나이 또래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이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가 눈 뜨면 기어 나와가지고 텔레비 켜고 비디오 테이프 딱 집어넣고 지가 혼자 TV를 봐요. 아니 감히 우리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들이 핸드폰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 10년 전쯤에 예상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요새 TV 나오는 것 중에 야 선전 정말 잘한다 라고 하는 그 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LTE 뭐 플러스인가 뭔가 선전하면서 배터리 1%도 안 남았는데 뭐 부장님인가 누군가가 뭐 기가바이트 뭐 그 용량 전송하라 이런 선전 보셨죠? 이런 시대예요. 영화 수백 편이 몇 초면 날아가요.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한쪽 구석에서 무슨 기술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옛날에 제가 읽었던 정비석 선생님이 쓴 글 중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명동거리에서 술 마시고 있는 동안 나사의 젊은이들은 밤을 새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 동안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조물락거리고 앉아있지만 이제는 내가 예측하기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런 디바이스 자체가 없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는 단말기가 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상이 온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기술을 부르는 세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로 여러분의 미래는 가득 찰 거라는 거죠. 그 기술의 발전 중에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 이 사회를 획기적으로 초글로벌 사회로 만들어 놨어요. 글로벌 사회가 뭐예요? 지구는 하나다.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예요? 지구가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는 좀 꽤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우리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80년이 되면 국민소득 1000달러 시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1일 생활권을 외치셨어요. 그때 웃기고 있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 사람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변소리 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아침 식사는 서울서 하고 점심은 부산에서 먹고 저녁은 다시 서울 와서 먹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보니까 기억하실 만한 연세신 것 같은데 1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됐잖아요. 그것도 78년도에 다 완성이 됐어요. 77년도, 78년도에. 내가 77년도에 광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왔으니까. 호남고속도로가 제일 늦게 뚫렸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할 때 나라 뒤집혔어요. 반대하느라고. 도로에 뒤집어.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죠. 근데 나는 지금 예측하죠. 나중에 꼭 기억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아침은 서울서 먹고 점심은 LA에서 먹고 저녁은 서울에서 먹을 거야.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아니, 그리스가 망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왜 주가가 떨어지냐고요. 그렇죠? 이게 이 세계가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초글로벌 시대라는 거죠. 초글로벌 시대에는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이 세계 사람 모두 다 경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잘해가지고 1등 해봐야 그 빛이 안 나요. 우리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초글로벌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죠. 지금 통신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구 곳곳에서 어디든지 벌어지는, 더군다나 그런 초글로벌 시대를 입증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160개 국가에 800만 명이 나가서 살고 있어요.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게? 옛날에 외국에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제일 많은 여권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동남아, 유럽, 동유럽 쪽에서 대한민국 여권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일 비싸게 팔려요. 유주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세상이 된 거죠. 이런 큰 메가 트렌드가 우리를 바꾸어 나가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후의 변화예요. 지금 이 기후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코스트를 치르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는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경비가 얼마만큼 어디에 더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대조류,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죠.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사실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향은 너무나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한테 닥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성장해야 될 이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특징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민족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누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를 접근하고 있죠. 작년도에 공식적인 통계가 한 2만 5천 달러 됩니다. 2만 5천 달러, 2만 달러를 넘어서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3만 달러를 넘어가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또 5만 달러가 되면 그 5만 달러에 상응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뭔가 가치 있는 역할을 하시고 싶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또 경제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또 다른 문제와 겹쳐서 점점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잖아요. 중소기업에. 그 부모님이 전화를 해요. 왜 우리 아들 그런 데 보냈냐고. LG에 취업을 시켰는데 부모님이 전화해서 왜 우리 아들 삼성 가래를 왜 LG 보냈냐고. 회사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고 맨날 밤에 늦게 오면 야 회사 때려쳐. 내가 너 먹여 살려줄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이미 2만 불에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겪는 나라들이 다 똑같이 겪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그러한 노동력의 부족한 문제, 또 전부 다 생활 수준은 우리나라가 지금 2만 5천 달러인데 생활 수준은 5만 불 시대 이상의 생활 수준을 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안 해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결혼 이민이죠. 여기 계신 멋있는 숙녀분들은 절대로 시골 가서 고추 따는 일을 안 하겠다. 어떻게 해요? 장가는 가야 되고 데려오잖아요. 20만 명을 넘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만든 가족이 100만 명을 넘어갔고 우리나라에서 상주하는 외국 근로자가 200만, 300만이에요. 전 국민의 남한 땅에 사는 10%가 이제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속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주장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왜? 못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눈앞에 닥친 큰 우리나라의 변화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충돌의 첫 번째가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민 와가지고 결혼 이민에서 온 사람들이 낳은 사람들이 하층민을 형성해요.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가 85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인구가 2억 3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천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미국은 미국은 워낙 미국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3사람, 4사람, 5사람씩 막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사와요. 이민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하층민을 형성할 사람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도 불가능해요. 이미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 민족이라고 지네 헌법에 명시를 했어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두 번째, 우리나라를 휩쓸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 압박 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남북한 통틀어서 1910년도 한일 압박 때 인구가 몇 명쯤 됐겠어요? 아시는 분?
19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2000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2000만 동포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919년도 김인현 3.1운동 때. 지금 남북한 통틀어서 얼마예요? 2부까지 나가 있는 사람 다 합치면 8천만이에요. 불과 100년 사이에 인구가 몇 배가 됐어요? 산수가 안 되시는 분들만 보면 4배가 됐죠? 지금 출산율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납니다. 현재. 그럼 인구가 30년마다 반씩 줄어요. 많은 사람들은 270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뭐가 된다? 한반도에서 없어진다. 예측을 해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사회복지학과 앞으로 10년 후에 고령화 인구가 60세 이상의 전체 인구의 30%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 나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달성해야 될 숙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200조 원은 있어야지 남북이 통일돼도 전쟁 없이 통일이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밖에 안 되는데 200조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2배, 3배는 커져야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죠.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통일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 수준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예측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래서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고 또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생산과 연계시키냐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50세 이상 분들은 정말 애국자십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정말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촉각을 세우고 우리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떤 학문이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우리 국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고 교육하는 거고 그러려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다 뒤엎는 또 하나 가장 큰 우리나라의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통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런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 혹시 내가 장관 청문회가 잘릴지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이게 참 절묘해요.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든 경제적인 성장이 일정 부분 수준으로 올라오면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아베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군국주의적인 국수주의적인 형태를 뗄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일본이란 나라는 세계를 향해서 한 번도 평화적인 긍정적인 역할을 해본 일이 없는 나라예요. 정신세계를 이끌어본 적도 없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미국처럼 이 세계 곳곳에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못한 나라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침울해지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앞으로 지네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철학적인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국민들을 단합시킬 이슈가 없어요. 새롭게 지금부터 치고 나가야 될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국민을 뭉칠 수 있는 힘. 하나를 뭉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군사적 애국심을 강조하는 거죠. 난 저런 나라는 오래 못 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완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일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경제적 한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통일이죠. 그만큼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혜택이 있는 것만큼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통일해서 연구 많이 합니다. 통일이 되면 좋다, 통일되면 나라 망한다, 별소리 다 하는데 통일은 돼야 되죠. 이건 우리 한반도에서의 메가 트렌드예요. 분단 상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과 경비를 지불하게 하는지는 다 이미 수도 없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리스크가 한반도 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한반도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한반도 상에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들은 안정된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한반도의 안정된 상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건 평화적인 노력을 통해서건 통일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통일 시대의 한국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건지, 통일을 준비하면서 통일을 완성해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먹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에서는 통일이라고 하는 걸, 통일을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가 우리들의 의식이 개혁된다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국민소득 25,000달러에서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려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경제 소득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쪼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부분들을 앞서서 조금씩 해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맨날 세월호 터져. 세월호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되어 있는 나라인가를 단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여준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메르스 사건은 뭐예요? 사태는 금년도에 경험한 대한민국은 위기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5만 불 가기에는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5만 불 가고 북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해져야 되고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시대에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숭실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이 고민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숭실사이버대학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숭실사이버대학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세계적인 조류와 우리 한국 땅에서 벌어질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국민소득 5만 달러, 통일 한국 시대에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의식을 갖춰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교육의 근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숭실사이버대학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숭실사이버대학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그런 변화, 그런 공부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아까 잠깐 비디오에서 봤겠지만 숭실대학과 숭실사이버대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이버대학과 숭실대학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게 숭실사이버대학이에요. 이제 왜 숭실대학이 숭실사이버대학과 힘을 합쳤나?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디로 향해요? 지금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를 구분할 수 없는 세계를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 디바이스예요. 근데 이제는 형태가 없는 디바이스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리얼 월드와 사이버 월드 구분할 수 없는 세계를 살게 돼요. 교육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책상 놓고 강의하는 이런 강의가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 새로운 첨단 기기들,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교육계를 지배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성한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숭실대학교와 사이버 교육의 최첨단을 최고를 달리고 있던 한국사이버대학이 합쳐진 거예요. 숭실대학이 그러면서 숭실사이버대학의 교육 목표가 새로워졌고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재상이 바뀐 거예요. 무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이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들이 숭실사이버대학 교육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상 교육은 혁명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이 없다면 교육할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져줘야 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맨날 불평불만하고 우리 사회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가 1897년도에 평양에서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왔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평양에 만들었는데 어떤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냐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얘기해요.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기에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선교하려고 하는 대상, 이 조선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7년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1938년도에 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문을 닫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장이 5명 있었는데 5명 중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일본 군 내 안 끌려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인 교장들이. 그래 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학교는 뭐였어요? 이름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량 조선인들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숭실대학교를. 엊그저께 우리 아니테 기념 음악회를 예술연단에서 했는데 애국가를 작곡한 아니테 선생님이 숭실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양반이 뭐라 했냐면 그 양반도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일 데모에 앞장을 섰어요. 그러다가 저놈 잡아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쟤는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래 빼들려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요. 그때 숭실대학에는 음악 전공이 없었어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가 안희태 선생님을 기념하는 재단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나온 애국지사들 3.1 운동에 3.1 독립선언문에 숭실대학교 출신이 2명이 있어요. 심지어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성주도 맞나요? 김형직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도 평양숭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항일투쟁하다가 감옥 갔다가 학교에 복학을 안 하고 그냥 항일투쟁으로 나가셨고요. 김일성의 외삼촌 강영주 씨도 맞나요? 강양욱 씨는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평양에 그런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전쟁이 한국이 딱 독립이 된 다음에 평양에다가 다시 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소련군이 진주를 했어요.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학교 안 돼 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전쟁 끝난 다음에 1954년도에 숭실대학교 졸업생인 명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또 그때 내무부 장관을 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숭실대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이 숭실대학교를 54년도에 재건을 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제 숭실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이 합쳐지면서 공이 이제 숭실대학과 숭실사이버대학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자. 통일시대를 생각하면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숭실 사이버대학에 머무는 동안 그러한 교육들이 진행이 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숭실 사이버대학에서 생활을 이제 좀 시작하시는데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이 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교육하려고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많은 순서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숭실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입니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교수님들과의 접촉과 교수님들의 또 애정 어린 관심들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실 제가 20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일찍 끝내고 아무튼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